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독서 클럽 강좌는 그 데런 브라운 씨가 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 이거를 먼저 앞 시간에 리암님이 독후감 발표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나중에 대화를 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인성이 실력이다, 조벽 교수님이 쓰신 책을 조슈아 님이 발표해 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유행하는 기침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리암님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 이 책을 제가 받은 건 2월 달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몰라도 우리 누구나 다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책 읽기 방식이나 선호하는 책 뭐 이런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조금 심했던 편인데, 자기계발 서적이나 심리학을 표방해서 약을 파는 듯한 책은 잘 안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 리뷰를 부탁받고 딱 제가 그 바로 전에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심리학 관련 서적인 것 같아서 안 읽고 두었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책을 먼저 읽었어요. 그 다음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을 읽었는데, 이 책은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나만의 고정적인 틀, 그러니까 책은 가려서 읽고, 그리고 절대 책을 한 번 이상 읽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리뷰를 위하여 2번을 읽었고, 최근에 2, 3일 전에 이제 한 번을 더 읽어서 총 3번을 읽은 책이에요. 그때마다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이 책을 읽고서 바꿔서 제 스타일로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왜 즐거웠어요? 네. 내 생각하고 똑같아서? 아니요. 그럼요. 이분이 하려는 말은 신경 쓰지 않았고, 네. 제가 이제 즐거운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철학이 뭐 고대 그리스 로마 쪽에 소크라테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일련의 그 서양의 철학 뭐 이런 사상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까지 내가 뜨문뜨문 이 사상들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산만하게 읽었다면, 이 데런 브라운이 시각으로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인류가 가지는 그 행복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이런 거를 위주로 세계사가 어떤 식으로 재편되는 거를 보게 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 다음 이독을 하면서는 데런 브라운이 원하는 그게 그거거든요. 인간이 누구나 다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렸을 때 부모를 비롯하여 주변의 환경, 가치관, 사회, 교육 이런 그 무지막지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거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내 내부에 어떤 구조물들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자아를 경험하는 자하고 그 다음 기록하는 자 둘로 나눠요, 이분이. 그래서 어떤 것을 경험하면 그 경험으로 있어야 될 거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제 스토리를 쓰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만의 나름대로. 이거는 좋아, 싫어, 나빠 하면서요. 근데 사실 데런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간과한 부분이요. 경험하는 자아는 단순히 그냥 경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이 구조를 보면은 기억된 나의 그 어떤 구조물로 인해서 다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좀 재밌었고요. 데런 브라운은 이 서양 그 철학 사상, 철학이며 사상 이런 걸 전부를 이제 드러내면서 이분이 원하는 건 그거였죠. 우리가 그 훌륭한
여기서는 주로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좋은 점을 이렇게 끌어서 내재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괴하고 그것들을 이제 잠재우고 그거보다 더 훌륭한 가치를 세워서 우리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이런 의도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내면이 사실은 그 부모나 혹은 또 그 이후에 어떤 교육이나 경험 이런 어떤 나쁜 걸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면 그것들이 올라오고 이런 거를 통제하고 그 다음 통제한 후에 그것들을 내가 이제 캐치프레이이긴 하지만 그 어떤 좋은 사상들을 내 안에 내면화시킴으로써 그거를 편집하는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데런 브라운이 이제 물론 스토아 학파의 좋은 점들이 이제 우리 공부하고도 이제 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3가지를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현상과 인상을 구분하라는 이야기였어요. 현상은 우리가 보여지는 거, 그거를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그것에서 받는 인상,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요거. 그 다음 2번째는 아주 훌륭한 말이었는데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생각 그리고 내 행동만 내가 통제가 가능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뒤돌아 보면은 외부를 통제하려는 그 욕구가 강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안 저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외부로 향한 통제 때문에 삶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뒤돌아보지 마라.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뻘짓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그냥 어떤 이야기가 나가서 무리들한테 싸한 분위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놓고 집에 와서 이불킥하죠. 힘들어하고 반추하면서 밤새 괴로워하고 뒤돌아보지 마라라는 이 이야기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친구들하고 내 의도와 틀리게 나는 마음쓰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상대편한테 무례한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막 자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매 순간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의 이런 어떤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를 상당히 이제 고양시켜주고 더 이상 뻘짓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만은 않게 되었거든요.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해서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몰라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그가 잠시 어떤 표정이 안 좋았을 수 있을지라도 그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치 상처 입지는 사실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스토아파의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데런 브라운이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미 다 읽으셨을 테고 이제 제가 좋았던 점이 3가지였고 그리고 데런 브라운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좋았던 점이 뭔가 하면 이분도 역시 그 어떤 우리가 내면화 시키려고 했었던 이런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잡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잡지 않고 놓아주라는 말을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이제 그런 점에서 훌륭했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위대한 철학이나 바위처럼 단단하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이
구멍이 숭숭 뚫린 바위처럼 어떤 고난이나, 그러니까 물에 돌멩이가 있다 치면 이게 때로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그 물들을 물속에 잠겨 있겠지만 어느 순간은 돌멩이처럼 바위가 구멍이 숭숭 뚫린 돌멩이처럼 유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투과해내는 이런 점들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뭔가 하면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통찰을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내부의 가치관, 어떤 그 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통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오도성처럼 나 석가래도 부서지고 대두보도 무너졌다. 나는 그놈을 보았으니 더 이상 이제 집 짓는 놈은 사라졌다. 이러고 속을 확 비워놔야 할 텐데 또 집을 짓자는 거예요. 수도 학파의 좋은 말, 뭐 에피크로스 학파의 어떤 좋은 거 이런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식으로 진리를 규정하려고 하는 모든 학문의 한계예요. 예. 네, 좋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조금 더 할 말은 있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몰랐었거든요. 그냥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뭐 플라톤, 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알았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이분들은 보니까 동양 사상에서 이거를 취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살짝 나오긴 하는데 특히 플라톤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플라톤이 이데아를 얘기를 하죠. 그 이데아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절대 그것과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재밌는 점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니까 뭐 총평을 잠깐 드리자면 조금 원문이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번역상에 조금 미숙한 점들이 좀 보였던 것 같고 또 약간 책이 좀 난삽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미끄럽게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 중언부언하는 점도 있고 난삽한 면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선정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철학이라든가 종교의 본질이 뭐냐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도록 하는 기술을 다루는 거예요. 철학이나 종교나. 근데 철학은 그걸 생각으로 다루고 있고 종교는 생각을 넘어서서 체험으로 이끌어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 사람은 책 제목을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 책 제목은 기술이라기보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과 방법의 차이가 뭐냐면 방법이라고 하면은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렇죠? 근데 기술은 뭐냐면 기술은 아무리 말로 얘기해도 안 돼요. 몸으로 보여줘야 기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몸에 체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과 방법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책은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을 욕심을 냈지만 사실은 방법에 머무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술과 방법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밥 먹는 거는 기술이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먹어요. 그냥 숟가락 젓가락 짚고 먹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죠? 화장실 가서 용변 볼 때 생각하고 아니잖아요. 다 기술이지 그냥.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거는 진짜 자기 몸에 이렇게 딱 어떤 그러한 그 훈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훈습, 깨어남의 훈습이 돼야 되는 거지. 생각으로 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리해서 아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그런 차원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나가면은 그건 학자가 더 이상 아닌 거야. 예, 그때는 이미 종교가 내지는 신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이 책이 그래도 좀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삶이란 이야기를 쓰는 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라면 자기 작품의 저작권을 자기가 가져라 이거예요. 남한테 주지 말고. 그거를 이 사람은 저작권, 아서십이라고 영어로 아서가 저자니까 아서십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작권은 카피라이트이지만 이게 같은 말인데 누구나 자기 삶은 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생각 속에 자기 삶이 있지. 만약 자기가 생각이 지금 뚝 끊어졌다면 자기 삶이 없어요. 치매 환자가 됐다고 하면 자기 삶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삶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 속에만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한 저작권을 자기가 가지라는 거예요. 왜 남한테 주냐 이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저작권이 없으면 남의 해석과 이야기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라든가 무슨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심리학자든 정신과 의사든 다 무슨 또 남의 이야기나 이론을 배워가지고 당신은 그런 거 같소 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남의 이야기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무슨 베이컨인가 말한 학문의 우상에 사실은 속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의 저작권은 내 삶이니까 내가 이거에 중대한 의미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건 내 자유인데 우리는 이미 그런 자유를 다 뺏겼어요. 자기가 사실은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네가 말하는 건 나한테 별게 아닌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나한테 별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욕하면 나는 괴로워해야 된다. 라는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웃기는 얘기인데. 즉, 이 사람은 나한테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나한테 별게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보면 나한테 대단한 이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느 게 과연 객관적 진리? 아무것도 없어요. 정한 법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니까 이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소송해야 돼라든가 싸워야 돼라든가 뭐 약 먹고 죽어야 돼라든가 이거 다 지가 자기 삶의 이야기의 저작권을 남한테 내어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괜찮아지려면 이 모든 게 다 허구의 이야기라는 걸 보고 그 저작권을 이걸 해석하는 기술을 내가 가지고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남한테 내주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불교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뭔지 뜻을 아세요? 네. 뭐 어떤 뜻이에요? 매 순간
어떤 곳이든지 주인이 되면 거기에 진리가 드러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주인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그걸 좀 더 이렇게 바르게 번역을 한다면 주인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에 가장 핵심이 되는 본질적인 자리에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뭐 불교에서 뭐 아상 법상을 없애라는데 무슨 주인을 왜 또 만들겠어요. 뭐 가장 본질적인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진리로 그냥 드러날 뿐이지 거기에 뭐 다른 게 껴들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집단은 고민을 열심히 해서 이런 얘기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미 2500년 전에 불교에서 이미 한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를 구별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기억하는 자아를 자기로 삼아요. 그리고 경험하는 자아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깨어있는 사람은 기억하는 자아는 굉장히 미약하고 경험하는 자아가 8,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론에서 보면 생각, 이건 제 육식에 해당합니다. 아니, 비, 설, 신, 의. 육식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생각하기 이전에도 여러분은 태어나가지고 한 2~3살까지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육식이 없었어요. 전오식만 있었다고. 그죠? 근데 전오식이 아니, 비, 설, 신 이 5가지가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그때를 기억해보라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육식이 이야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깨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내 잠재의식에 기억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때뿐이야 휙휙 다 지나가. 그래서 이체가 필경공이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꿈이 왜 없어지냐? 남는 게 없으니까 꿈속에서 재생되는 게 없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나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냥 개꿈이야. 모든 게 개꿈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경험하는 자아는 사실은 이제 유식론에서 말하는 제9식, 그거를 이제 그 백정식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다른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그게 바로 생명의식이에요. 생명의식이 모든 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는데 거기에 항상 전오식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바로 맛이 전달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 비, 설. 그러니까 혀를 통해서 제4식이 맛을 판단하는데 그러면 제6식이 그 다음에 따라붙어요. 맛있다, 맛없다. 이건 다시 먹으면 안 된다. 너무 비싸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등등의 뭐 이제 이런 분별들이 막 일어나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게 9,000원짜리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 집에 또 와야 되겠다. 가성비 좋네. 이것도 육식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하는 자아에 기억하는 자아가 항상 같이 그 뭐라고 할까요? 따라다녀요. 막 둘이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경험하는 자가 더 본질적인데도 우리는 기억하는 자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서 그거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기억하는 자아가 만든 허구 세계에 빠져서 갇힌다는 거예요. 그때 인상이 나빴으면 그건 나쁜 거로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재생될 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때 또 그런 상황이 재생되는구나 하고 선입관이 먼저 생겨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자와 기억하는 자를 우리가 구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억하는 자의 농간에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이제 서양 철학의 그 흐름을 쫙 얘기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휴머니즘, 또 무슨 낭만주의와 계몽주의, 르네상스, 그다음에 현대 정신과학, 초기 심리학의 등장, 오늘날 현대 심리학, 정신과학 이런 걸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저는 그런 학문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들을 어떤 그 방법들로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다시 이야기를 만드느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식의 범주를 못 벗어나고 생각의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 안에서 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가 왜 학문과 다르냐면 예수님도 성경에서 무수하게 나오는 말이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어라. 또 불교에서도 깨달을 각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다를 것 같아요? 같은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거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사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전혀 거리가 있는 말은 아닌데, 사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육식이 만든 분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사실은 그것도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놔버리면,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자기의 존재성, 자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여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죠? 이게 있는데 뭐가 있는지는 몰라. 이렇게 대상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있게 하고 있어요. 이게 내 생명이잖아. 그렇죠? 지금 이 순간도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이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나의 있음, 이 자체에 집중하는 거.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이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해요. 그래서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 깨달았다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예수님이나 석가가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왜 깨어있으라고 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계신 거야. 이렇게 계신데 우리는 거기서 글자에 빠져 있고, 눈앞에 하나님은 치워. 상대를 안 해. 글자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어떤 형상에 빠져 있고, 그래서 눈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는 이대로 그대로가 그대로 진리인데 이것 속에서 자꾸 뭔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학문들이 인간이 문명의 발전은 사실
생각을 통해서 어떤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인문 철학도 발전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살아있는 이 우리 자체의 있음, 이 생명 현상의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지 이거 없이 다른 것이 따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사실 모든 문제의 해법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아직 이분은 마음 공부를 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자꾸 이렇게 미로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그 깊이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상과 인상을 구별하라든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뭐 화내거나 저항하지 말라든지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지 말라든지 모든 일은 개인적 인상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우리는 사실 그 자체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깨달음에서 말하는 오직 모를 뿐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을 생각으로 정리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제목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자기 생각이 되는 거지 기술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그냥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거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어떤 그 역경이 생겼을 때 갑자기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더라? 토라를 찾아보자. 율법의 몇 장 몇 절에 어떻게 됐나? 이거 생각하신 분이 아니야. 그냥 바로 응대해도 그것이 진리답게 나오는 거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방법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고. 그럼 그렇게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기 안에 그러한 진리의 속성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마스터에서 다 공부를 했죠. 그렇죠? 마스터에서 그 공부하신 분은 제대로 하신 분은 그게 될 거예요. 예. 어땠어요? 체험을 말씀해 보시면 졸업을 하셨으니까. 저는 있는 거를 그냥 다 잘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예. 모든 게 다 좋았지만 네. 다 끝나고 나서 눈에 티끌이 생기면 허공꽃이 난무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데런 브라운의 책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내부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면화할지라도 이렇게 불교 쪽에서 말하면 업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녹여내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화와 분노에 관한 일에 대해서 뒤쪽에 이제 장을 좀 많이 할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훌륭한 과정을 끝내고 나서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그전에는 내가 잘 모르고 어떤 경지를 찾아서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아는 건 더 이상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나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내 자체가 생명이고 원래 그랬고 근데도 불구하고 살아왔던 업습으로 헛짓거리를 하는 거를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헛짓거리라는 게 뭐냐면 지 생각 분별로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런데 이 말을 또 생각으로 따라오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그래서 가족들을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은 판별하는 게 간단해.
그럼 있는 그대로면 너 어떡할래? 예를 들어 네 처자식을 뭐 성폭행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뿐인 3대 독자인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자, 어떡할 거냐? 그럼 있는 그대로 죽이려면 죽이고 하려면 하고.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이 얼간이들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이 확 깨달았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헛짓거리해도 그것도 제 생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헛짓거리 했다는 것도 분별이에요. 네. 그것도 놔버리면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거기에 떨어지지 않을 뿐이야.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를 때려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 때려 죽였을 뿐이야. 그러면 정당방위가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깜빵 가는 거지 뭐. 그 인연대로 사는 거지 뭐. 아, 내가 좀 힘이 좋다 보니 한 방 쳤는데 죽었네. 아이 참 죄송합니다. 아, 그럴 뿐이라고요. 무슨 법이 없어. 남들은. 근데 세상이라는 이 개체들의 분별 망상심 사회 속에서는 너 과잉방어했잖아. 그러니까 너 징역 3년 하면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렇죠? 그런 어떤 사회 세간법을 가지고 출세간법에다 갖다 들이대고, 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가 들어와서 뭐 칼을 들이대는데,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고서, 남모함이 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망상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방편을 세운 것 뿐이지. 좋아요. 그렇다면 그 운명론이 실제하는가?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명론이 실제하는가? 그 자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색을 많이 한 거야. 운명이라는 게 실제하겠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아니, 있다 없다라는 것도 분별이에요. 운명이라는 건 지가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지가 그런 거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우연이냐 필연이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똑같겠죠. 지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이고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필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학자들이 싸워요. 난 참 유치하기 짝이 없어. 지가 창조라고 보면 창조고 진화라고 보면 진화인 거예요. 안 그래요? 빅 스텝이면 창조고 스몰 스텝이면 진화야? 그 어디까지가 그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책을 이제 총평을 하자면 제가 보면 이 책이 이제 중요한 핵심을 잘 다뤘지만 이 저자의 그 지식은 충분히 다룰 만한데 영성은 다룰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명확한 답을 못하고 좀 이렇게 흐지부지 결론을 못 내버린 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가 자기 삶의 해석에 저작권을 가져라. 두 번째는 경험하는 자아를 기억하는 자보다 우선해라. 세 번째는 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삶을 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가져라. 왜 남의 기준 따라다니냐. 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뭐 몸이 어때야 되고, 얼굴은 적어도 뭐 어느 정도 잘생겨야 되고, 뭐 이런 기준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 저 성형외과는 떼돈 벌고, 산부인과는 팔이 날리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멘탈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기준이 없고 남의 기준, 남들이 나 어떻게 보나, 남의 이야기가 어떤가 이것 쫓아다니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99.99%가 그럴 거야. 삶에 대한 자기 주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숙고해라. 또 자아의 평정,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면서
왜 남한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남한테 자기의 주도권을 내주냐 이 말이에요. 그 바보 같은 짓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삶 전체를 자꾸 관조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래도 다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크기를 키워라.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불교의 깨달음의 그 영역 또는 기독교의 하느님한테 다 내어 맡긴 사람의 완전한 평안함, 이거를 결국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제가 드렸고, 혹시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리암님이 하셔도 좋고 다른 분 혹시 또는 우리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고 인성의 실력이다를 11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성의 실력이다. 조벽 교수님이 지은 이 책에 대해서는 우리 조슈아님께서 먼저 독후감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그렇게 나중에 토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책을 읽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초점 맞췄던 부분이 아까 얘기해서 이제 연장선이 되는데요. 그 고결 선생님이랑 그 청소년 인성 캠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약간 그런 약간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소년들한테 인성 캠프에서 이제 근간은 이제 식스존 강의를 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아직 아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적어가지고 흡수가 된다거나 수용성은 되게 좋을 건데 그 마음 공부에 관한 또 이제 동기는 또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식스존을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딱 강의를 하기에는 뭔가 좀 접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결님과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도 하면서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인성 캠프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았으니까 이제 그 인성 전문가들이 어떻게 좀 그런 강의를 풀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이 책 관련된 거에 이제 이 조벽 교수랑 이제 부부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인성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가장 이렇게 그 권위 있는 전문가여가지고 이 책을 한번 뽑아가지고 이제 그 고결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독후감 발표를 제가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이제 식스존을 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의 좀 조언도 듣고 어떤 방향성을 잡는데 좀 이렇게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드려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또 궁금한 점은 인성 교육이라고 해요. 처음 그 책 보면은 인성 교육에 대한 이제 정의를 먼저 내렸어요. 이 교수분이.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그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이 제목에 맞춰가지고 그 인생 성공이라는 두 글자의 그 줄임말이 인성이다 이럴 정도로 이제 인성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사는 거에 되게 중요한 덕목이고 그리고 행복에 있어서도 거의 그 직결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인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음 공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인성이 어느 정도의 이거 그 중요한 요소인지 그런 거가 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분별이지. 뭐 그 안에 그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 안에 신과 동물이 같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큰 사랑의 측면도 있는가 하면 동시에 뭐 남을 물고 뜯고 공격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동물적 면도 들어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든 말이지 그 자체가 마치 무슨 독립의 객관적 진실을 가르치는 말인 것이냐 착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가 약속한 하나의 생명 현상들이 여기 지금 있으니까 그것들이 가진 본래적 성품이 과연 어떤 것을 지향해야 어차피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꾸 태어나고 있고 살아가야 되니까 공동 번영체로서 존재하려면 어떤 하나의 그 자율적인 법칙이나 원칙하에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필요하는 것이 이제 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이분도 그 자기 책에서 보면 삼율법, 그 자기를 조율해라, 관계 속에서 조율해라, 전체 공익 속에서 자아를 조율해라,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조율, 관계 조율, 공익 속에서의 이해 조율, 뭐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체와 개체 간에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느냐, 그거에 대한 방법을 삼율법이라고 이분은 제시한 것 같아요. 뭐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지? 메슬로가 인간 욕구 뭐 5단계설인가 해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서 뭐 이제 5단계를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5단계 마지막이 뭐냐면 자아실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학문 속에서의 자아실현은 사실은 세상적 가치를 동반하기 때문에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돈도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어느 정도 출세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인간관계, 뭐 지위,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그리고 사회적 업적이나 성취도 이루고 이래야 자아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하면 그 자아실현한 사람은 그 중에 1, 2밖에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문제야, 학문은. 그런데 종교나 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잖아요. 사회 지위를 막론하고 뭐 재산의 다과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자아실현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어쨌든 어프로치가 이제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일단 학문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인성은 어떤 것이다라고 정하고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건 필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이런 학문의 의지에서 세상의 어떤 행복과 완전성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그 인간의 기본 속성이 이기주의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비현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교장 선생님과 약간 이제 마스터반 수업도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그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저자도 이 중간에 보면은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로고 홀릭이다. 그리고 자기 그 오랜 공과대학 교수를 많이 역임을 하고 그런 쪽으로 머리를 많이 쓰는 쪽으로 이제 수업도 강의도 하고 제자들도 많이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로고 홀릭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성 중독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책도 제가 읽기에는 좀 이게 머리 중심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진 책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읽히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그 식스존 수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후반부에 있는 감정 코칭 이런 거는 조금 도입은 좀 참고를 좀 해보는 건 어떤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좋아요. 어쨌든 제가 이게 조금 서두에 나오는 결론 부분을 서두에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인성은 디테일한 그 일상에서 사실 선생이나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상교육이 돼야지 이론으로 가르치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다 보니까 자꾸 학문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 삼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론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이 로고홀릭이라고 말했듯이 이 책도 보면 복잡한 이론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고홀릭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인성교육을 쉽게 하려면 과연 이런 어떤 이론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나.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식스존에서와 같이 불교에서 이거를 회광반조라고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게만 하면 돼요. 자기를 돌아보게만 하면 자기가 갇힌 식스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존 완투.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생각의 창조자다. 이거는 요 원칙하에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갈등을 빚을 때 난 생각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내 생각을 비난한다. 그래서 그건 곧 나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동시에 내가 생각의 창조자니까 상대방이 무슨 내 생각보다 더 수승한 생각이나 비판하는 생각을 제시하면 그건 네 말이 맞다. 내지는 내 생각에 그런 허점이 있었구나 하고 쉽게 인정하고 네 말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과 열린 가슴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생각의 창조자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점점 더 함양이 돼가지고 좋은 학문의 동반자 내지 어떤 그 프로젝트의 동반자가 되는데, 자꾸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싸우게 돼요. 네 말은 그게 뭐 완이고 뭐가 틀렸고 내 말이 맞고 이제 이러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가는 데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갈등 요인이 아닌가 싶고, 감정전도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 누가 썼죠? 갑자기 까먹었네. 예? 정혜신 씨? 예.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아주 난 공감이 가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이성보다 감성이 더 먼저인 동물이기 때문에, 또 인간의 진화 역사를 보더라도 이 신피질보다는 구피질, 즉 대뇌에서 머리를 덮고 있는
그 생각을 하는 영역보다 그 전에 감정을 느끼는 영역이 더 먼저 생겼기 때문에 동물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보다 약하지만 감성적인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거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인간도 그러한 진화 역사를 거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감정이 항상 생각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군가 감정에 상처를 받았을 때는 이론으로 설득시키려고 들지 말고 우선 그것을 받아줘라. 그래서 그 감정이 먼저 풀어져야 감정으로 우리는 상대방하고 갈등하고 대립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감정에 대해서 보호막을 쳐요. 그래서 그 보호막을 치는 게 철옹성이 되면 그 어떤 그럴듯한 이론으로 설득을 해도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면을 하는 걸 보면 최면술이 처음에 다 어떤 최면사든 똑같이 하는 짓이 있어요. 뭐냐면 몸을 나른하게 해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편안히 해라. 자, 지금 편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성으로 감정, 그 보호벽을 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생각으로. 그리고 감정 그 본래 충실한 영역 그 상태대로 그 벽을 이렇게 그 사이를 벽들의 사이에 문을 열어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최면 유도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통합니다. NFT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NPT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감정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각조보다 더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진 박사 같은 분은 먼저 네가 옳다라고 해주면 어떤 사람도 그 다음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너 왜 그따위로 생각해? 상대방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너 왜 그따위로 생각해 하고 잘못된 번지수를 지적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아주 그 깊은 우정이든 사랑을 느낄 때 그때는 거기 이 사람이 나한테 매달 월급을 1,000,000원씩 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런 논리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그 본 걸 다 주고 어떻게든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항상 노력하는 그 감정을 공감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이성을 갖다가 들이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감정 좋은 그런 것이 로고홀릭보다 더 중요하다. 감정홀릭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이 사람이 삼류를 얘기하는 게 저는 휴먼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식스존의 관계존. 그러니까 휴먼존에서도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심판관이 되거나 정죄하거나, 예수님도 하신 말이잖아. 남을 심판하지 말고 너나 돌아봐. 이런 말. 그러니까 쉽게 남을 심판하고 또 아니면 제3자가 돼서 관중이 돼가지고 그냥 구경이나 하지 관여를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네가 직접 뛰는 선수가 되라. 이 말은 내가 예컨대 내 와이프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안 하던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선수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만 감정과 그 상대방에 대한 내가 내렸던 어떤 벽들이 무너지고 열리거든. 그런데 로고홀릭 가지고 자꾸 이게 이론을 만들고 이러면 인성이 함양될 것이다. 저러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거는 로봇한테나 통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직도 이분은 그 로고홀릭 학문의 한계를 못 벗어나신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나존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목포에 그 정신과 의사로 계신 현조님이
그 식수존을 새롭게 거기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참나존에다가 상의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의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은 이런 수준이지만 내가 열심히 앞으로 더 마음 공부도 하고 또 지혜도 밝아지고 하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훨씬 나보다는 높은 수준의 고차원적인 자아, 그런 자아가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서 그땐 내가 참 어렸지. 지금 그땐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그땐 내가 왜 이렇게 망상을 했을까? 라는 것을 돌아보고서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 상의자가 바로 참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나존을 불교의 무슨 뭐 깨달음이나 기독교의 구원이나 이런 종교적 용어로 바꾸면 이게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종교색이 짙어지니까 그렇게 편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난 찬성을 합니다. 뭐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사실 궁극적 상위자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식수존을 이렇게 사람들을 깨워내는 방향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얼른 보면은 어떤 이론 같고 로고홀릭 같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을 붙들고 있다가 이건 생각은 내가 아니니까 그건 놔버리는 체험. 그 다음에 또 뭐 감정도 내 감정을 지키다가 이건 내가 감정의 요리사인데 내가 이걸 왜 붙들고 있어? 하고 또 놔버리는 체험.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열리죠. 그렇게 자꾸 열리고 더 넓은 자기 마음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론에서 체험으로 하나의 그 삶의 기술로 이것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면에서 인성교육이 어떤 삶에 일어나는 매 순간에 디테일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이론을 가지고 그걸 접할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지고 접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 책 읽으면서 네. 또 인상 깊었던 또 그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 저자가 자율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달리는 멘트가 자율인은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사람, 그리고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매 순간 나에게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주인입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어가지고요. 그게 사실 우리 식수존에서 지향하는 바죠. 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갇힌 벽이 있어요. 즉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해탈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구원이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서 갇힌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벗어날 때 진짜 이 눈앞에 이미 천국이 있음을 알아요. 이제 지금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옛날보다 자기 마음이 편해졌다는 걸 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요 정도에서 끝날까? 아니면 더 정말 그 여러분의 깨어남이 진짜 궁극의 경지에까지 가면 이 눈앞에 이 삶 자체가 불국토고 여기가 천국이고 이 자체가 법열이고 은총이고 감사고 예수님 부처님이 말하는 그 모든 기쁨과 환희와 경이로움과 사랑과 자비와 평화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정도로 눈앞에서 항상 살아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가로막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뭔가 분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누가 가둬놓은 게 아니에요. 우린 남 탓을 하지만 사실은
남도 내 의식 안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미지이고 생각일 뿐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가 만들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란 말이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응무소주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이런 말인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 전체 그 자체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라는 부분, 말은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에도 내가 한 부분으로서 머물지 않는다면, 전체 그 자체가 돼 있다면, 그러면 누구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싸울 상대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전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서 화내고 있을 뿐이지 나는 네 상대가 아니야. 너는 내 안에서 화나고 있는 현상이야. 근데 내가 너를 요 개체로 들어가서 그걸 상대하고 같이 싸울지 아니면 웃고 지나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응무소중인 거예요. 아무데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도 내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네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탈이에요. 그 필요한 말을 해 그때 이생기심. 그렇죠? 그게 바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인이 되는 것은, 주인이란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예컨대 막 만석군 부자야. 만석군 부자라면은 막 논을 진짜 막 내가 볼 때 막 몇십만 평은 갖고 있어야 될 거야. 그런 큰 부자인데 요쪽에 그 논의 소작인하고 저쪽 논의 소작인이 싸움이 났어. 그래서 왜 났냐고 했더니, 물꼬를 얘는 와서 자꾸 자기한테만 튼다. 그러니까 야, 너 반하고 반은 나한테 줘야지 왜 너한테만 트냐 그랬더니 얘는 뭐라 하냐면, 야, 그거 나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네가 나보다 예컨대 오후에 나오면은, 그러면 네가 오후에 그쪽으로 틀면 되잖아. 근데 왜 너는 내가 나와서 튼 것까지 시비야 하고 둘이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예컨대 이 만석군 입장에서 보면 다 내 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내 안의 소식이야. 거기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희정선 같은 분이 뭐라고 했어요? 맨날 머슴 둘이 싸우면, 그래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그러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아니 둘 다 저렇게 싸우는데 둘 다 옳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요? 했더니 당신 말도 옳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 내 안의 소식인데 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뿐이란 얘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요. 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을 또 듣고 싶은 부분이, 창의력에 필요한 요소 6가지 해서 네. 그 여러 가지를 나열한 다음에 맨 네. 마지막에 허심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저자분이. 허심. 그래서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로움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소통과 공감이 가능해지는 공간이다. 예. 그리고 이제 불교도 좀 인용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예. 공은 불교의 핵심 개념이고 허는 노자의 핵심 개념이며 장자의 내편 재물론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큰 지혜는 한가하고 조그마한 지혜는 촘촘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심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 네, 이분이 이제 인성의 육행과 삼류를 주장하면서, 육행은 이제 자율인 합리성, 긍정감, 감정 고칭, 입지, 어른심 뭐 이런 말들을 만들어 썼어요. 그런 걸 가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허심을 강조했는데, 허심이 이제 그 빌허자. 그리고 이제 그게 불교의 공자와 통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솔직히, 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아무한테나 이게 통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한테 허심을 가져라. 자기가 막 재벌쯤 되면 좀 허심도 가지겠지. 뭐 그것 조금 더 벌어봤자. 근데 저 매일 일당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한테 허심을 가져라 하면 그럼 그 사람 내일 굶으란 얘기야. 그렇죠? 또 지금 성적이 전교 항상 1등 하는 애한테 허심을 가져라 하면 오늘 하루 놀고 내일 또 공부하자 이러면 되겠지만 꼬레비에 가깝거나 밑바닥에 있는 애한테 허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래요 또 놀지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로고올리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뭘 지향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공감이 되지만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려면 허심이나 이 공돌이나 이거를 자기가 체험해보고 내가 허심이나 공돌이를 체험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소식을 너희들이 얻기 위해서는 허심 공돌이를 꼭 체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허심이나 공 안에 그런 게 있어? 그럼 허나 공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허심이다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손가락질이고 방편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진리인 양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 예를 들면 그 진리 중에 하나가 색적시공 공직시색이라며. 그러면 자꾸 공을 얘기하면서 그럼 누가 반문을 해요? 자꾸 공공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색색하는 거 아닙니까? 색적시공 공직시색이라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에 치우친 말 가지고는 구체적 방편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내가 이제 옛날에 그 백봉 김기주 고사님 회상에서 이렇게 여름방학에 잠시 내려와서 대학생 때 공부할 때 경험했던 일인데 그때 부산에 큰 비가 와가지고 어디 물난리가 나고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개 내가 이렇게 침수돼가지고 이렇게 당장 어디 피난처로 갔는데 당장 끼니거리도 없다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총무한테 우리 지금 쌀이 얼마나 있냐서 얼마 있다니까 그거 다 줘라. 그 총무 내일 아침 밥은 어떻게 주라고. 내가 주라고 말했다니 하니까 선생님 하시는 데 어떻게 그거 다 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시면 성전에서 이렇게 돈을 바치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엽전 한 입을 내면서 그게 참 부끄러워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것임을 부끄러워하면서 가서 조심스럽게 감추고 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면서 이 여자는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돌이에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에 대해서 모든 게 비어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을 바쳐도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걱정거리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욕심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거기 공부하던 도반들이 아침에 다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못 먹고 점심 때 돼서 물 한 그릇씩 채우고 두께를 보니까 맨 젊은 그 나이에 뭐 진짜 이게 돌아가지. 근데 이제 이게 거기에 댕기던 그 도반님들한테 소문이 난 거야. 그 쌀이 10배로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에. 그게 공이거든. 여러분, 공이라는 게 뭐냐면 나가 없어지면 모든 존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게 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살아있는 공이지. 없다, 비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공이야, 거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허심이다, 공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허심 공돌이를 가지면 어떤 부경화가 있고 어떤 행복과 평화와 즐거움이 있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을 감화시키려면 자기가 없어야 돼. 내가 내 거 챙기고 따로 뒤에서 딴짓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감화시키고 이끌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사기잖아, 그럼. 그죠?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성직자들을 보면 그렇게 자기가 행동을 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지. 그런 게 공돌이에요. 그런 게 허심이고. 또 자연을 봅시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자연이 이렇게 자연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거를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생색내요? 야, 내가 햇빛도 쬐어주고 비도 내리게 하고 농사도 이렇게 잘 짓게 해주고 사과도 열리게 해주고 너 이런 거 다 내 덕분에 먹고 살잖아. 근데 넌 나한테 고맙단 말도 하나도 안 하고 이놈들 안 되겠는데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는데 이래요? 안 그래? 안 그러잖아. 이게 공돌이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 왜? 원래 그런 줄 아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는 그래서 모든 것과 하나가 돼 있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나중엔 자기가 있을 곳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이런 감동을 애들한테 전해주고 하면서 애들이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교육 방법들이 나와야지. 이렇게 대학 교수나 할 수 있는 허심이 노자니 장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걸 초중고생들이 어떻게 하냐고. 참 답답할 노릇이요. 예, 또 그러고.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질문이 보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나는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고결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은 제목만으로도 한번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쭉 봤더니 본인이 로고홀릭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로고 쪽에 치우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삼율이니 무슨 육행이니 이런 게 아니고 어른십이라는 말이 좋았어요. 좀 아름다워 보자. 어른십. 지금 생긴 것만 어른이지 하는 짓이 애들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십. 그게 이제 참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결국은 디테일한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나왔던 심리학적인 용어나 뭐 코칭 용어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좀 새로운 면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은 디테일한 일상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상교육이지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거고, 두 번째는 관계 조율을 하라는 것도 생각이나 감정의 컨트롤을 하는 거로 실현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관계 조율을 하는 거는 뭐냐면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기꺼이 가서 사과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는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양심을 가리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 뭐 생각이니, 체면이니, 뭐 자기 이기심이니, 뭐 남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양심이 하란 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이나 감정이 컨트롤하면 자기 합리화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보면 누구나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바라보는 눈길이 있어요. 그걸 양심의 눈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진리의 암 그 자체, 암. 항상 우리 내면에는 모든 걸 보고 아는 알미 있잖아요. 그게 주체가 돼서 그게 드러나게 해야지, 그거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 무슨 생각이나 뭐 감정 갖고 컨트롤 해가지고 유지하자. 그거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길로 셉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이론을 자꾸 만들어서 인성교육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성교육을 하려면 부모 교육부터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애들은 오히려 애들이 부모를 가르칩니다. 아빠, 엄마 그러면 안 돼. 지금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엄청 부끄럽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애들이 반드시 피조물 내지는 교육의 피사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존재의 가슴 안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 부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만 육성시켜주면 오히려 그런 애들이 어른보다 훨씬 나은 언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성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이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보면 너무 그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게 교육의 목표인 양 돼 있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무대에 나가면 사람이 굉장히 재미없고 드라이하고 돈 뺏기 모르고 한마디로 매력 없는 인간이 되는 게 문제예요. 저도 이제 뭐 다음 달에도 싱가포르 가가지고 뭐 국제회의 참가하는데 외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큰 재산가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도적으로 정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삶이 자기의 마음 공부와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삶을 즐길 줄 알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고 자기의 양심에 맞는 행동을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궁핍해지고 뭐 이상한 데로 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는 저런
이런 거에 대한 연구 토론이 보다 앞으로 많이 일어나고, 좀 건방진 얘기지만, 우리 피올라 마마학교 프로그램을 좀 이런 분들이 배워야 될 것 같아. 자, 이상으로 혹시 오늘 얘기 나눈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선생님, 제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저희 그 관점이 대부분 이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있는 인성 개발 쪽의 내용들을 보면 네. 아이들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느냐에 따라 그런 쪽에 초점이 많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프로젝트화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결과물을 내는 어떤 그런 쪽에 지향하는 바가 아니고 그런 지향하는 바로 우리가 어떤 성과물을 가지려고 하는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부모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랄까 저희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아무래도 결과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놀기만 하는 애들이 갑자기 자율적으로 공부도 하고, 말도 안 듣는 애들이 갑자기 말도 좀 듣고, 엄마가 시키지도 않는데 설거지도 하고, 마당 청소도 하고, 지 장래에 대해서 지가 걱정도 갑자기 자발적으로 하고, 야, 우리 애가 진짜 달라졌구나. 이제 이렇게 결과를 중시하는 게 사실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면 결과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뭐냐면 애를 더 지혜롭게 하는 과정, 애를 더 행복하게 하는 과정, 애를 더 깨어나게 하는 과정, 애가 자기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게 하는 과정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애가 예를 들어 자꾸 산만해요. 우리 애는 산만해요. 왜 산만한지 아세요? 엄마가 애의 소원을 한 번도 안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는 자꾸 딴짓 하다 보니까 산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애가 산만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애를 엄마는 결과 중심으로 가르쳤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애가 관심을 갖는 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한눈 파는 것이라 할지라도 잠시라도 그것에 같이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애가 충분히 납득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가야 될 길을 또 이끌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의 과정 속에서 애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주도적이 되고 더 깨어있게 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중심의 인성교육이 돼야 돼요. 그 점을 한번 애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숙제를 할 수 있을까? 애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노는 시간을 게임하고 노는 시간을 2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애가 어떻게 하면 불만이 줄어들고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어떤 과정 속에서 애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